FM,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 영상예술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여울 기획. 이번 시간은 이제 도홀 김용옥 선생에 대해서 간략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에게도 이제 여러 건의 이제 이해를 해달라 이러한 문의가 들어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도홀 김용옥 선생에 대해서 한번 비평을 해달라 이러한 말씀이 들어와서 그에 대해서 이제 간략한 이해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네, 그 전에는 이제 제가 도홀 선생이 로마서 강의, 요한복음 강의 이렇게 해서 이제 로마서를 한번 읽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유튜브 동영상 보고 그분의 강연, 유튜브 강연들 쭉 보면서 거기에 대한 간략한 소회를 말씀드리고, 기회가 된다면 그분의 저술들을 읽으면서 또 비평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제 그 도홀 선생께서 최근에 그 이승만 무덤에 대한 그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발언을 직접 듣지는 않고 뉴스를 통해서 보았는데요. 좀 우려스러운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도홀 선생이 우리나라의 그 지식인으로서 최우선한 수준에 있는 아주 좋은 지식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식인이 정치 사안을 말할 때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식인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정치적 성향이 있다 할지라도 지식인으로서 중도의 위치를 갖도록 표현하는 것이 정당한 지식인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도홀 선생께서 이제 자기 지식을 적나라하게 전달을 해줌으로써 대중들에게 편향된 지식을 갖게 할 수 있는 우려가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전 대통령의 무덤이 국립묘지에 안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했을 때 파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한 것도 나쁘진 않겠죠. 그러나 그것을 지식인이 선도한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관참시라는 것이 있거든요. 부관참시는 매우 안 좋은 겁니다. 부관참시를 해서 온전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만큼 무덤을 파는 것은요, 인륜적으로 매우 위험한 행동이에요. 그 부관참시를 해서 성공한 케이스는 지구 역사상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우 비윤리적인 행동이에요. 왕조에서도 부관참시를 했을 때 안 좋은 결과를 낳았어요. 백성들은 부관참시에 대해서 매우 안 좋게 생각을 해요. 그것이 일반적인 통념입니다. 그래서 이 무덤이라는 것은 매우 독특한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립묘지를 만들 정도로 이 무덤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 근저에 있는 아주 독특한 의식이에요. 근데 그것을 불합리하기 때문에 파내어버려야 된다. 이것은 지식인으로서는 표현하기 쉽지 않은 그러한 문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친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그러한 아픔이 있고, 그래서 이제 부조리한 그러한 사회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을 이야기할 때도 이제 프랑스 사례를 가끔 가져오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프랑스라는 나라가 굉장히 독특하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잔혹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나라들은 우리가 잔다르크라는 한 여인을 봐도 그 여인이 어떻게 보면 프랑스를 구원한 여인인데 결국은 프랑스가 그 여인을 종교적 이유로 박해를 했지 않습니까? 냉대를 했지 않습니까? 프랑스는 인류상 왕을 죽이고 대통령제로 바꾼 나라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있는 나라가 세계에 얼마나 됩니까? 우리나라가 대통령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식민지에서 벗어난 거죠. 미국이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식민지에서 벗어나 대통령이 있지 왕이 있는 나라에서 대통령이 있는 나라는요 거의 없습니다. 영국도 왕을 죽였죠. 그러나 왕을 다시 살려냈잖아요. 그래서 왕이 지금까지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프랑스만큼은 왕을 없애버리고 존재하는 그런 아주 강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국민성이 있어요. 그 국민성이 이제 나타난 거죠. 레지스탕스 그 2차 세전 때. 근데 그때도 참고로 알아야 할 것은 4년이고요. 4년에서도 그때 드골 정부가 영국에서 정부를 세워서 운영했던 때입니다. 그 정부를 합법성을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 상태에서 반민족자들, 그 나치에 협력했던 부역자들을 처결을 심각하게 했죠. 그것은 전투 상황에서 일어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36년이거든요. 36년이 짧은 것 같지만 굉장히 긴 세월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독립운동을 공부하면서 제 나름 공부할 때는 3.1 운동회 때 1919년에 했을 때 독립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일본은 더 부강했잖아요. 그러니까 30년대 정도 가면은 거의 많은 분들이 변절을 하시거든요. 그건 그 당시에 변절, 우리가 봤을 때는 변절이지만 그 당시에는 수능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우리가 잘 한번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것은 그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 당시에 세계 최강국입니다. 태평양 전쟁을 봐보세요. 미국 항공모함 한 대 있을 때 일본은 4대인가 있어요. 최초로 항공모함을 만든 나라예요. 그러한 나라를 본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대한민국은 자주적으로 국가가 형성된 것이 형성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의존 관계에 의해서 우리의 자주성을 지켜야 되는 그러한 지정학적 위치를 갖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행위를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필연적으로 있을 그러한 것들을 말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독립운동가들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약 70년 동안 기계를 펼치지 못했던 것이 참 아쉬움이 있죠. 그 기계가 보통 기계가 아니죠. 왜냐하면 세계 최강국을 향해서 총을 겨눌 수 있는 기계가 보통 기계겠습니까? 그러한 놀라운 일을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하신 거예요. 그냥 도시락 폭탄 던지고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이제 친일의 문제와 프랑스의 레지스탕스 어떤 나치 부역자들의 처결 문제를 동등하게 평가하는 것은 좀 정당한 평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친일이 해방이 된 다음에도 우리가 이 땅을 점령한 게 아니잖아요. 일본이 미국에게 항복하면서 해체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3년 동안 신탁 통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신탁 통치 후에 대한민국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그때 수립할 때 약간의 이제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역사적인 아픔이에요. 그 아픔을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인데 그 아픔을 주었던 사람들을 모두 다 척결해서 그 아픔을 치유하겠다?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아픔을 싸매지고 가고 미래를 향해서 갈 것인가, 이렇게 선도해야 하는 것이 좀 더 역사가로서 사상가로서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이 합의를 해줘야 할 것은 친일 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고 정당하지 못하다. 이것은 반드시 합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조국 근대화론 이런 것은 굉장히 부당하거든요. 제가 그러는 것은 도둑이 우리나라 자기 집에 들어와서 대변을 보고 갔는데 그 대변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절대 도둑은 들어와서 선한 행동을 하지 않거든요. 그 사람이 놓고 간 칼이 뭐 좋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러한 식민지의 행위에 대한 어떠한 긍정적인 표현도 역사가로서 또 국민들이 그걸 긍정적으로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부당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분명히 우리 36년 동안 압제받은 것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함께 우리의 미래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승만 전 대통령의 무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은 지식인이 결정할 게 아니고 그것은 국민들에게 맡기고 그것이 안전하게 합리적으로 안전하게 유도될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버티는 것을 이제 지식인이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깊게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역사 이해는 감정적이거나 그렇게 성급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제가 유튜브 강의에서 도마복음에 대해서 강의를 쭉 몇 개를 들었는데요. 가장 제가 위트 그리고 농담으로 말한 것은 우리 도월 선생은 예수님보다 더 유능하신 것 같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부처님보다 더 유능하신 것 같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르치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훈수하시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참 기발한 기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거든요. 이제 그러한 입장에서 그걸 봤을 때는 상당히 당혹스러운 것입니다. 당혹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신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는 이제 교수기도 합니다만은 그것이 이제 가능할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부합되지 않는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정경 66권 목록에 없는 그러한 위경이죠. 그래서 위경을 기독교 이해에 첨언하는 것은 부당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397년에 신약성경 27권 목록을 결정했고 이 27권 목록은 4세기에 아타나시우스가 결정한 목록을 거의 반복한 수준으로 했거든요. 그럼 4세기 이집트에 있었던 아타나시우스가 27권을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도마복음이나 그 당시 있었다면 다 알았겠죠. 위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것들을 왜 거기다 넣지 않았겠어요? 그것은 기독교를 해치는 문서들이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경 목록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 그래서 기독교를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서 정경 목록을 만들었는데 희한하게 그 도마복음이라는 한 문서가 20세기 중엽에 발굴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 그 문서가 20세기에 기독교를 이해하는데 유용하겠습니까? 4세기에 유용하지 않았던 문서가 20세기에는 유용하겠습니까? 그건 기독교를 파괴하는 문서라고 평가를 해야죠. 그러면 그 도마복음을 가지고 기독교를 세우겠다 하는 발상은 안 되고요. 기독교를 새롭게 하겠다는 발상도 안 되고 더 바른 이해를 하겠다는 발상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 겁니다. 4세기에 모든 저술들이 다 기독교를 세우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렇다면 그 논리가 맞죠. 그러나 4세기에 기독교를 파괴하기 위해서 만든 문서들이 수없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기독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독교를 파괴하는 문서는
제거를 하고 그 내용을 거부를 해야 기독교가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기독교 이해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그 취지가 전혀 맞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정경, 신약 성경 27권을 이해할 때 그러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미 성경 비평학에서는 큐복음,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의 어록,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정경 이해를 파괴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는 성경 66권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은 이러한 부당한 이해들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가지고 오면은 기독교 이해의 혼선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올 선생이 이 도마복음에 대해서 장대하게 주의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장대한 문서는 그렇게 길지 않지만 장대한 그 해석이 긍정적으로 했다면 그것은 도마복음의 본래 의도, 기독교에게 전혀 유익하지 않는 의도로 됐을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것은 그 비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 저도 이제 그 비유를 꾸준히 그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도올 선생의 강의를 들으면서 도올 선생이 에레미야스가 쓴 비유를 가지고 그분의 견해를 따라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비유의 목적, 에레미야스가 말하는 비유의 목적이 달라요. 에레미야스가 1900년 20세기 중엽에 예루살렘, 팔레스타인의 선교사의 아들로 살았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비유는 1세기 비유잖아요. 2000년의 갭이 있는 상태의 팔레스타인에서 1세기 팔레스타인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부터가 발상에 오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신라 시대의 그 사상을 우리가 경주에 사니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팔레스타인은 좀 더 특수해요. 이제 그 고도의 옛날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좀 더 특수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2000년의 갭을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했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모두가 잘 알 수 있는 비유를 했다면 왜 그 당시에 모든 백성들이 사도들이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다시 와서 예수님한테 여쭤봤겠습니까? 그 당시 다 이해했다면, 너무나 쉽게 이해를 했다면 여쭤볼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다 여쭤보고 예수님이 반복에 설명해도 사도들이 이해를 못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에레미야스는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씨 뿌리는 비유잖아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도 이해하기가 쉽지를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씨를 어떻게 중동에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이렇게 설명하는데 우리 한국 상황하고 봐서는 전혀 맞지는 않고요. 중동도 그렇게 가시밭에 막 씨를 누가 뿌리겠습니까? 돌 위에다 씨를 뿌리겠습니까? 아니면 길가에 씨를 뿌리겠습니까? 그것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또 나중에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씨 뿌리는 비유가 다양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것을 쉽다고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문장으로 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전개를 해버리니까 성경에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목적, 들어도 알지 못하게 하려는 그 비유의 목적과 정상반된 가치를 만들어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거나 도마복음을 읽거나 했을 때 한번 주의 깊게 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대로 신학을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성경이 비평학에 의하면 후기에 편집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러나 우리는 비평학을 받지 않으니까 성경대로 신학을 하면
비유는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알지 못하게 하려고 강의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더더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구원의 길은 십자가에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들어서 깨닫는 방식으로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은혜의 방식으로 구원이 임해요. 그래서 주님이 계속 그 할 때도 십자가로 백성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에 사도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회심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기회가 될 때마다 이제 도월 선생의 책을 사서 읽으면서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평해야 될 것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칼발트를 꾸준히 하고 있고 또 여러 개 비평한 사무들이 많은데 이제 옳은 이해도 필요하고 비평 지식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많은 이야기들 주시면 그 이야기들을 편집해서 또 같이 공유하고 해서 좋은 이해 또 정확한 이해 바른 이해를 가져서 우리 한국 교회가 복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확실한 구원의 체계를 우리 한국말로 한번 이루어서 동남아 넘어서 세계 교회에 기여할 수 있는 유익한 그 기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도올 김용욱 선생은 우리가 취하기에 감당하지 못할 그런 산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서 경청하시고 여러분들과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협의하면서 바르고 균등한 이해를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 영상 예술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여울 기획.